예, 반갑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해설하는 백규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페라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있지만 그걸 쉽게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페라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동양의 우리 공자님 말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자께서는 이 논어에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흥어시 이벌의 성어락. 이걸 요즘 말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시문을 통해 감성을 개발하고, 즉 문학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법을 통해 도리에 맞게 살아야 된다. 즉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해야 인간이 인간다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관심을 가질 대목은 문학과 철학과 음악,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한 인격체가 되려면.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 2000년 후에 이 유럽에서, 피렌체에서 이런 문학과 철학과 음악이 한꺼번에 어우러진 예술 장르가 탄생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오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페라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는 귀족들의 어떤 후원을 받아서 오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페라 공연도 귀족들의 그 정원에서 또는 왕궁에서 공연이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초대받지 못하면 갈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그 귀족들의 전유물이다시피 했는데 이런 오페라가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의외로 예술 그 자체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이 오페라 극장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오페라 극장은 그 당시에 상업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자본가들이 그때 시대의 흐름을 유심히 지켜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즐길 거리가 없기 때문에 주로 그 당시에 즐길 거리는 결혼식, 왕들의 결혼식이나 귀족들의 결혼식, 그리고 죄인들을 처형하는 처형식, 이런 게 즐길 거리였는데 새로운 오페라라는 장르가 예술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걸 보고 싶어 한다는 거를 이 사업가들이 안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바로 극장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실내에 무대를 만들어 놓고 입구에 서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면 그 사람이 귀족이든 평민이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자기는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페라 극장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최초 오페라는 1600년에 공연이 됐는데 최초의 오페라 극장은 베네치아에서 1637년에 만들어집니다. 산 카시아노 극장이라는 오페라 극장이 이제 최초의 극장이 되겠는데요. 이건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산물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오페라 좌석에도 등급이 있고 그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오페라를 보러 갔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일 꼭대기층에 앉아 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 들까요? 그렇죠. 예. 나도 돈 벌어서 앞자리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계속 열심히 일해서 이 자리를 계속 지켜야 되겠다. 이런 자본주의적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을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지배를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못 보던 재밌는 오락거리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도시 저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오페라만 보고 지배를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단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교황청에. 그래서 교황청에 탄원서를 내니까 교황청 입장에서는 교회로 헌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극장에 돈을 갖다 주니까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 아래 상업적 목적의 오페라는 공연하지 말아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지만 이미 사회의 흐름은 오페라 쪽에 가 있었고 당시 교황청은 권위가 많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별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오페라 과부라는 용어입니다. 지금은 골프 과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원조는 오페라 과부죠. 처음에는 귀족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귀족들이 관심사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왕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귀족들 그다음에 왕들 신화 속의 주인공들 이런 것들이 오페라의 주제였는데 점차 극장으로 이제 오페라가 옮겨오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초기에는 이 막간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보통 2시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2시간 정도의 쉬는 시간에 귀족들은 이제 사교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와인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평민들은 딱히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극장주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너무 지루하니까 뭔가 즐길 거리를 좀 만들어주자. 그래서 5분짜리, 10분짜리 이런 짧은 코미디물을 만든 거죠. 짧은 거니까 코미디만 가능했겠죠. 그래서 코미디물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장주가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듭니다. 이렇게 재밌는 코미디물을 2시간짜리로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네. 그러면 내가 또 돈을 벌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오페라에 처음에는 비극만 있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희극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더더욱 이제 희극이 만들어지니까 평민들의 입장에서는 비극보다는 희극이 좀 보통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구미에 맞았던 거죠. 자, 근데요, 왜 오페라를 볼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 오페라를 보는 그 이유, 그러니까 오페라의 효능이 되겠죠. 효능은 이제 비극을 보는 이유와 희극을 보는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자, 비극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비극의 주인공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굉장히 고귀한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닮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비극적인 상황에 이 주인공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그런 어쩔 수 없이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 주인공이 살아보겠다고 이 발버둥을 치거나 이러지 않고 그거를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좀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같이 감정이 입이 되고 감동을 하고 자기도 같이 죽는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감정들을 해소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안 좋은 감정을 다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희극은 좀 다릅니다. 희극의 주인공들은요, 좀 약간 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인공들입니다. 돈을 밝히거나 아니면 여자를 밝히거나 아니면 자기 지식을 과시하거나 그래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들이 주인공들인데 그런 주인공이 나오면 관객들은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 주인공이 극 중에서 다른 사람한테 골탕을 먹고 그리고 린치를 당하고 이런 걸 보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박수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혹시 나는 인생을 살면서 저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받을 짓은 하지 않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이성을 회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페라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오페라가 점차 프랑스로 그리고 독일로 그리고 헝가리, 체코, 영국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 오페라의 3대 기둥 그러면 역시나 이제 이탈리아 오페라, 독일 오페라, 프랑스 오페라를 들 수 있는데요. 이탈리아 오페라는 아름다운 아리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악가들의 아주 기교 있는 그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탈리아 오페라를 보시면 그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철학의 나라 그러면 독일이죠. 역시나 독일 오페라는 지극히 철학적입니다. 이탈리아 오페라하고 약간 형식이 좀 다르긴 하는데요. 굉장히 철학에 심취하신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깊이 있고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오페라는요, 프랑스 오페라는 굉장히 일단 큽니다. 그래서 그랑드 오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5막으로 구성이 돼 있고, 재미있는 거는 발레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그런지 오페라 장면에 항상 발레가 들어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페라, 우리가 지금 보는 오페라 작품들, 이 작품들은 주로 길게는 400년, 짧게는 100년 전에 만들어진 꽤 오래된 작품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그 작품을 계속 본다는 거죠. 왜 그럼 현대에는 새로운 오페라 작품들은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새로운 작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전에 200년, 300년 전에 만들어진 작품보다 그 감동이나 만족도가 고객들이 느끼는 예술적인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작품이 나오려면 기존에 있는 작품보다 더 우수한 작품이 나와야만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200년, 300년 된 작품을 우리가 현재 감상하는 그런 작품들을 보통 사람들이 역사의 채로 쳐서 남아있는 작품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은 우리 인류의 보물이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것을 즐기는 거, 즐기고 향유하는 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페라가 성행할 당시에는 이 작곡가 오페라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작곡가가 이 오페라 시장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런 작품들이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전 작곡가들이 작곡해 놓은 작품을 연출가들이 새롭게 해석을 해서 현대인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연출가 오페라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연출가들이 오페라 작품에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상황을 바꾸고 할 수는 있어도 작품 악보에 손을 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만들어진 작품, 그 당시에 시대상이 반영이 돼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를 지금 현재의 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연출가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보물 같은 오페라 작품들은 이미 인간들의 보편적인 정서를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시대나 상황이 바뀌어도 인간들이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작곡가들이겠죠. 작곡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물론 다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본 사람일 텐데요. 모차르트, 로시니, 도니제티, 바그너, 베르디, 푸치니, 물론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작곡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작곡가들이 정말 오페라를 지상 최고의 예술로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페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세페 베르디인데요. 이 베르디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디는 1813년 이탈리아 중서부에 있는 부세토에서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면 단위 정도 되는 몽골레라는 지역에서 여인숙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적 소질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세토에서 양조장을 하는 안토니오 바레치라는 사람한테 아들을 보낸 거죠. 양자로 보내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중학교를 다니다가 늦은 나이에 밀라노 음악원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밀라노 음악원에 불합격하죠. 왜냐하면 그때
시골이었기 때문에 밀라노 음악원의 그 입시 정보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밀라노 음악원에 떨어지고 밀라노에 계속 머물면서 작곡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안토니오 바레치가 계속 재정적인 후원을 해줬죠. 베르디가 바레치의 집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갑내기 여자가 동갑내기 그 딸이 있었는데 둘이 이제 사랑하는 관계가 돼 있었죠. 그래서 밀라노에서 공부할 때는 이제 떨어져 있었는데 24살이 돼서 밀라노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부세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마르게리따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애를 둘 낳게 되는데요. 불행하게도 애 둘이 다 죽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부인까지 죽는 그런 불운이 겹칩니다. 그게 나이가 27살. 정말 평생 어떤 사람들은 평생 겪지 않을 일을 한꺼번에 다 겪은 거죠. 젊은 나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재기를 해서 나부코로 이제 크게 성공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26개의 오페라 작품을 남기게 된 오페라계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왕이라고 하냐 하면은요. 전 세계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되는 오페라 작품들을 쭉 보니까 베르디의 작품이 제일 많이 공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페라의 왕이다 이렇게 명명하게 된 겁니다. 자, 베르디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한번 보면은요. 베르디는 굉장히 시골 사람입니다.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랐고 나중에도 시골에 가서 살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완고한 그 원칙주의자예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이 예술 음악에 대한 열정, 오페라에 대한 열정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 하루에 보통 4시간씩 자고 작곡을 했다고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서 작곡을 하고 오후에 나가서는 오페라 극장에 가서 이 가수들을 지도를 하고 이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과로로 쓰러진 적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 베르디는 굉장히 젊었을 때 슬픔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12년 후에 재혼을 하게 되는데 끝까지 그 아내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고 그리고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했어요. 나중에는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살면서 작곡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베르디가 80세에도 계속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피터 드러커가 18살에 베르디의 작품, 그러니까 베르디가 80세에 작곡을 한 팔스타프라는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작품이 베르디가 무려 80세에 작곡을 했다는 걸 알게 되고 아주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그때 나도 베르디처럼 80대까지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책을 써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졌다 이런 내용들이 피터 드러커 자서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 이야기할 때도 베르디처럼 살면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최고이지만 당대 최고의 음악의 리더지만 정말 종처럼 음악에 헌신한 그런 리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르디 오페라는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베르디 이전 시대에는 이 벨칸토 오페라라고 그래서 아름답게 노래 부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가수들이 굉장히 아름답게만 고음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베르디에서부터는 그거보다는 극적인 효과, 연극적인 효과를 더해서 그 균형을 맞추는 거죠. 비극적인 상황이면 비극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현실과 좀 가까워진 그런 그 작품을 만들었고 또 오케스트라도 굉장히 역할을 강화를 해서 오케스트라가 단순하게 뒤에서 음악만 받쳐주는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가 또 끌고 가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페라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인 훌륭한 작곡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멜로디가 쉽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으면 바로 귀에 쏙 들어올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처음 그 음악을 들은 사람들이 오페라를 본 사람들이 극장문을 나오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남성 오페라라고 할 수 있고 언제 들어도
힘차고 당당한 음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상을 한 곡 하시겠는데요. 이 노래는 오페라 베르디가 27살에 가족을 다 잃고 정말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작곡하게 된 곡입니다. 이 나부코라는 그 오페라인데요. 이 나부코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 나부코는 이탈리아 발음이죠. 느부갓네살의 이탈리아 발음 중에서 앞부분만 따서 이제 나부코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배경은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노역을 하는 거죠. 노역을 하면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 이 노래가 바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합창곡이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굉장히 시무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예로 끌려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노래는 굉장히 힘찹니다. 합창곡이 이렇게 힘찰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이 노래는 이탈리아의 제2의 애국가라고도 할 수 있고 축구가 끝나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르디가 사망했을 때 1901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밀라노 광장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 20만이 모여서 함께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합창곡으로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웅장하지 않습니까? 경제학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경험제로 분류를 합니다. 그 말은 클래식은 직접 경험을 해봐야 그 가치를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기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이해를 하면 아주 재미있게 그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